이게 뭐예요? 시장에서 산 거예요? 친구가 제 가방을 집어들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올해 58살 40년 만에 찾은 동창회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게 1985년이니 정확히 40년 만인 2025년에 열린 이 자리였죠. 호텔 연회장에 모인 친구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었고 저는 평소 입던 수수한 면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사실 이 동창회에 오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동창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워낙 바쁜 사람이라 사교 모임 같은 걸 즐기지 못했고 저 역시 화려한 자리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환갑을 맞이하는 이 특별한 해에 옛 친구들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마무리를 짓고 싶었습니다. 40년 전의 상처를 정리하고 싶었던 거죠. 호텔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샤넬백을 든 여자들이 3, 4, 5 모여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옷차림 좀 봐. 완전 촌스러워. 귓속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하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정말 오셨네요. 반장이었던 은희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반갑다기보단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아니, 그동안 한 번도 안 오시더니 오늘은 웬일이세요? 그리고 그 옷차림은. 은희는 제 온몸을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혹시 요즘 형편이 안 좋으세요? 그래도 이런 자리엔 좀 신경 써서 오셔야죠. 제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옆에 있던 미숙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은희야, 사람마다 사는 게 다르잖아. 근데 정말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으니까 오늘은 꼭 남편 자랑 좀 들어야겠네. 남편분은 뭐 하시나요? 미숙의 손목엔 명품 시계가 번쩍였고 목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회사 다녀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회사? 어느 회사요? 대기업이라도 다니세요? 은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네, 큰 회사예요. 그래요? 그럼 임원급은 되시겠네요. 연봉이 얼마나? 미숙이 노골적으로 물으려는 순간 옆에서 선주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아니, 임원이면 부인 옷차림이 저렇겠어? 우리 남편은 작은 회사 사장인데도 내가 이 정도는 입고 다니는데 말이야. 선주는 자신의 에르메스 백을 들어 보이며 자랑했습니다. 이거 알아요? 버킨백. 3년 대기에서 샀어요. 8천만 원 했다니까요. 다른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어머, 진짜 버킨이네. 부러워 죽겠어. 선주는 우쭐해하며 가방을 여기저기 보여줬습니다. 그때 선주가 갑자기 웃음을 멈추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네. 너 대학교 2학년 때였지? 우리한테 전화했잖아. 아버지가 사업 망해서 등록금이 없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선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우리한테 빌붙지 않았냐?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기억, 지우고 싶었던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은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도 기억나. 그때 넌 정말 처절하게 매달렸지. 울면서 제발 5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근데 우리가 뭐래? 대학생이 어디서 그런 돈이 있냐고 했잖아. 은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 빌려준 거였는데 말이야. 내가 갚을 것 같지 않아서. 미숙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때 내 아버지가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다닌다는 소문 다 들었거든.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그런 집안에 돈을 빌려줘? 떼일 게 뻔한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그 전화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은 알까요?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전화를 끊는 순간 느꼈던 그 절망감을. 결국 저는 학교를 1년 휴학하고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낮에는 다른 일을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일하며 등록금을 모았죠. 그래서 결국 1년 휴학했잖아. 우리 졸업하고 나서야 복학했지? 선주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때 우리 돈 안 빌려준 게 잘한 거야. 너 지금도 빚 다 갚았어? 아버지 빚까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 갚았어요. 오래전에. 정말? 그럼 다행이네. 은희가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엔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자, 이제 식사하실까요? 간사였던 혜진이가 나서서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테이블마다 앉으시면 됩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으려 했지만 은희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랑 앉아요. 40년 만인데 얘기 좀 해야죠. 은희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더 캐묻고 싶다는 표정이었죠. 테이블에 앉자마자 질문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자녀는 몇이세요? 하나 있어요. 아들. 어머, 하나만? 요즘 애들 귀한데 하나만 두셨네요. 공부는 잘해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네, 그럭저럭요. 그럭저럭? 어느 대학 나왔는데요? 우리 큰아들은 서울대 의대 나와서 지금 강남에서 성형외과 원장이에요. 작은아들은 변호사고요. 미숙은 우쭐하게 말했습니다. 선주도 질세라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딸은 미국 아이비리그 나와서 지금 외국계 금융회사 다녀요. 연봉이 억 단위래요. 참, 우리 남편은 건설 자재 회사 운영하는데 요즘 대형 건설사들이랑 거래하느라 바빠 죽겠대요. 특히 대한그룹이랑 계약단에서 완전 대박 났어요. 저는 대한그룹이라는 단어에 움찔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그냥 회사 다녀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회사? 은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요즘 취업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래도 취업했으면 다행이네요. 어느 회사예요? 말하기 좀 그래요. 그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수군거림이 시작됐죠. 말 못할 정도면 별로인가 보네. 아, 그러니까 옷도 저렇게 입고 오시는 거였구나. 불쌍해라. 아버지 빚 갚느라 40년을 고생하셨나 봐. 저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달라질 게 없으니까요. 그저 식사나 마치고 조용히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주가 갑자기 제 핸드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가방 어디서 샀어요? 디자인이 특이하네요. 그냥 오래 쓴 거예요. 오래 쓴 거? 어머, 가방을 얼마나 오래 쓰시는 거예요? 가방은 2년에 한 번씩은 바꿔야죠. 유행도 지나가고. 돈이 없으면 그냥 노브랜드라도 새 걸 사는 게 나아요. 선주가 킥킥거렸습니다. 미숙이 제 손목을 잡아 끌더니 말했습니다. 시계도 안 차셨네요? 요즘 여자들은 시계가 신분이잖아요. 아, 혹시 시계 살 형편이 안 되시나? 필요 없어서 안 차요. 제가 말하자 은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알겠어요. 우리가 너무 심했나?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혹시 우릴 피하신 거예요? 형편 때문에? 아니면 그때 돈 못 빌려준 게 아직도 서운해서? 아니에요. 그냥 바빴어요. 바빠? 뭐가 바빠서 40년을 안 와요? 선주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우리가 잘 사니까 부러워서 안 온 거죠? 우리 앞에서 초라해 보일까봐? 그때 돈도 안 빌려줬는데 창피해서? 제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친구 사이에 그런 게 중요한가요? 당연히 중요하죠. 미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린 서로 비교하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자극받고 더 열심히 살고. 근데 당신은 40년 동안 뭐 했어요? 아버지 빚이나 갚으면서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만 산 거예요? 순간 테이블의 다른 친구들도 숨죽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을,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어머, 벌써 가세요? 2차도 있는데. 은희가 말했지만 그녀의 눈엔 가려면 가라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2차는 이 호텔 루프탑바에서 하기로 했어요.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당신은 그런데 가봤겠어요? 그때였습니다. 호텔 로비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연회장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진 거죠. 어머, 저것 좀 봐. 대박, 무슨 일이야? 친구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고개를 돌렸죠. 호텔 정문 앞에 검은색 벤츠 마이바흐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운전기사가 뛰어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호텔 지배인과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이며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지배인의 목소리가 로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모습에 위험이 느껴졌죠.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오늘 오전에 중요한 이사회가 있다고 했는데 벌써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로비를 가로질러 연회장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그 뒤를 따랐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를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회장님이래. 엄청 대단한 사람인가 봐. 호텔 지배인이 저렇게 극진히 모시는 거 처음 본다.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미숙이 제 팔을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저 사람 봤어? 완전 부자 같은데? 혹시 이 호텔 소유주인가? 남편은 연회장 입구에 멈춰 서더니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과 마주치자 미소를 지으며 걸어왔죠.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왜 온 거야? 이러면 곤란한데. 남편은 제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아내가 폐를 끼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친구들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부인이? 남편이 제 옆에 서며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네, 제 아내입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이사회가 길어졌어요. 이 이사회요? 미숙이 눈을 껌뻑이며 물었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요. 해외 법인 설립 건이었는데 특히 동남아 지역 신규 사업 진출 관련해서 협력업체 선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주가 벌떡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느 회사 다니세요? 남편은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대한그룹입니다. 순간 테이블이 얼어붙었습니다. 대한그룹. 국내 10대 재벌 중 하나인 그 대한그룹. 건설, 유통, 금융, 화학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는 거대 기업이었죠. 선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거래하는 바로 그 회사였으니까요. 은희가 명함을 집어들더니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네, 그렇습니다. 남편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그럼 아까 회사 다닌다고 하신 게 사실이죠. 회사 다녀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회장이니까요. 선주가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아까 아드님도. 네, 우리 아들이 부회장입니다. 남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나와서 지금 그룹 경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어요. 특히 건설 부문 자재 구매 쪽을 총괄하고 있죠. 선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의 남편 회사가 대한그룹 건설 부문에 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계약을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제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남편이 선주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 혹시 남편분이 건설 자재 쪽 사업을 하신다고요?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태양건재입니다. 선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 태양건재.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들었습니다. 이번 분기 납품 실적 평가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계약 재검토 중이라던데요. 선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게 저희 남편이 요즘 워낙 바빠서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계약을. 그건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판단할 일이죠.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 그룹은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회사의 품질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회사 사람들의 인품도 봅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친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사치를 싫어합니다. 명품이나 화려한 것들에 관심이 없죠. 그게 저는 좋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꼭 과시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 아내는 40년 동안 저를 묵묵히 지켜주었고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달 익명으로 기부를 해왔습니다.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은희가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몰라 뵙고 신뢰는 오늘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남편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제 아내한테 들었습니다. 40년 전 대학생 시절 우리 아내가 가장 힘들 때 도움을 청했지만 외면당했다고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거절당하고 혼자서 1년을 휴학하며 일해서 학교를 마쳤다고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내는 겨우 5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차고 계신 시계값에 몇십 분의 1 들고 계신 가방값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죠. 하지만 그 돈이 없어서 제 아내는 1년을 고생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복학해서 졸업했고 저를 만났죠.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 아내를 무시하고 비웃고 깔보셨죠? 옷차림을 비웃고 가방을 비웃고 시계를 안 찬 걸 비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난한 건 여러분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남편이 제 코트를 벗겨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시죠. 집에서 편하게 저녁 먹어요. 어디 가세요? 선주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갈 곳이 있어서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때 은희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2차도 있고 다음에 또 만나야죠. 남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요? 4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으시다가 이제 와서 다음에 만나자고요? 제 아내가 초라해 보일 때는 무시하시더니 이제 제가 누군지 아니까 달라지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미숙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남편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말씀이신데요. 남편의 목소리가 한층 차가워졌습니다. 이 호텔 말입니다. 저희 그룹 계열사입니다. 혹시 루프탑바 예약하셨다고요? 간사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8시에 예약했습니다. 남편이 호텔 지배인을 불렀습니다. 지배인 루프탑바 오늘 2차 예약 취소하세요. 네. 하지만 회장님. 지배인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호텔 내일부터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6개월간 전면 휴업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행사네요. 친구들이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선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예약은? 당연히 취소죠.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루프탑바는 오늘 저녁부터 공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다른 곳 알아보셔야겠네요. 은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잘못했지만 너무한 건 누구신가요?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아내한테 시장에서 산 거냐고 비웃으신 분들이 누구죠? 형편이 안 좋냐고 물으신 분들이 누구고요? 40년 전에 50만 원도 안 빌려주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테이블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어려울 때 손 내밀어준 사람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 제 아내는 40년 전 여러분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손을 뿌리쳤죠. 그런 분들과 제 아내가 왜 이 차를 가야 합니까? 남편은 호텔 지배인을 다시 불렀습니다. 지배인, 오늘 이 연회장 비용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지배인이 공손히 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선물을 드려야겠네요. 남편이 친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우리 호텔 스파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6개월 후에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잘 보관하세요. 친구들이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감사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선주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남편 회사 거는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판단할 일입니다. 다만 제가 아들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지 안 할지는 제 마음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선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만약 대한그룹과의 계약이 끊기면 남편 회사는 큰 타격을 입을 게 분명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선주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저는 선주를 내려다봤습니다. 40년 전 제가 전화로 애원할 때 그녀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그녀가 느끼는 두려움을 저도 그때 느꼈습니다. 선주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40년 전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내 아버지 빚을 내가 왜 책임져야 하냐고 했지. 그리고 가난한 건 죄야. 우리한테 빌붙지 말라고도 했어. 선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알겠니?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허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정말 가시죠. 우리는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로비를 지나는 동안 호텔 직원들이 줄지어 인사했고 밖에서는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긴장이 풀렸는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4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갔어요. 당신 캘린더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회 일찍 마치고 왔죠.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40년 만에 동창회 간다고 하길래 혹시 불편한 일 있을까봐 걱정됐어요. 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4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집은 빚더미에 앉았고 저는 등록금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은희에게, 미숙에게, 선주에게 50만 원만 빌려줘. 꼭 갚을게. 제발 도와줘.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빚을 내가 왜 책임져? 미안하지만 우리도 돈이 없어. 가난한 건 죄야. 우리한테 빌붙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낯선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학교를 휴학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포장 작업을 했습니다. 하루에 3, 4시간만 자면서 1년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복학했고 졸업 후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그는 대한그룹 상무였고 저는 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회의 중에 제가 발표를 했는데 남편이 제 능력을 눈여겨봤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신 눈빛이 달랐어요. 남편이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냥 시키는 일만 했는데 당신은 달랐어요. 눈빛에 절실함이 있었고 일에 대한 열정이 있었죠. 그게 저를 끌었어요. 우리는 2년간 연애를 했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회장이 되었고 저는 평범한 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뭘 생각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40년 전 일이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도와줬다면 어땠을까 생각했어요. 도와줬으면 어땠을까요? 남편이 되물었습니다. 아마 저는 1년을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학교도 제때 졸업했을 거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랬다면 당신과 저는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남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당신이 그 1년 동안 휴학하지 않았다면 졸업 시기가 달랐을 테고 그 회사에 입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만나지 못했겠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40년 전의 고통이 결국 지금의 행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을요. 그러니까 어쩌면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은 게 신의 뜻이었을지도 모르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제가 만나게 하기 위한. 차 안에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과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처럼 간단한 식사였지만 그 어떤 호텔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속이 시원해요. 제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응어리가 다 풀린 것 같아요. 그럼 됐어요. 앞으로는 그런 자리 안 가도 돼요. 진짜 친구는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 메시지가 쏟아져 있었습니다.
은희 정말 죄송해요. 몰라 뵙고 실례했어요. 다음엔 꼭 제대로 대접하겠습니다. 미숙 다음에 꼭 밥 한 번 먹어요. 제가 살게요. 비싼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선주 언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부러워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40년 전 일도, 오늘 일도. 제발 회장님께 잘 말씀 좀 부탁드려요. 남편 회사가 위기예요. 혜진 오늘 식사비 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파 이용권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저마다 사과와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메시지에서도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과하는 건 제게가 아니라 제 남편의 지위와 권력에 대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체방을 나왔습니다. 40년 만에 만났지만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할 이유를 찾지 못했으니까요.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요. 동창회에서 안 좋은 일 있었다며?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태양건재라는 회사 아세요? 그 회사 사장 부인이 엄마 동창이라던데. 응, 알아. 품질 문제도 있고 해서 계약 해지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때문인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선주에게 복수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과 직원들까지 피해를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내 판단대로 해.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사업은 사업이야. 개인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돼. 알겠어요, 엄마. 품질만 개선되면 계약 유지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은 남에게 과시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수수한 옷을 입고 오래된 가방을 들고 나갑니다. 길을 걷다가 어려워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조용히 돕습니다. 남편과 함께 만든 재단을 통해 매달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40년 전 제가 받지 못한 도움을 지금 저는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그때 친구들이 도와줬다면 1년을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1년이 있었기에 당신을 만났고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과 결혼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나도요.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비싼 시계도 화려한 옷도 없었지만 제 마음은 누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몇 달 후 선주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손으로 쓴 긴 편지였습니다. 40년 전 내가 너한테 했던 말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 가난한 건 죄야라고 말했던 그날 사실 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하지만 내 자존심이 용서를 구하지 못하게 막았지. 그리고 40년이 흘렀어. 이제야 깨달았어. 진짜 가난한 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였다는 걸. 너는 돈은 없었지만 마음은 부자였어. 나는 돈은 있었지만 마음은 가난했고. 이제야 사과해서 미안해. 용서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 다만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알아줬으면 해.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선주야, 내 사과 받아. 하지만 용서는 내 마음을 위한 거야. 내 마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는 이미 40년 전에 너희를 용서했어. 아니,
용서라는 말도 맞지 않아. 그냥 내 인생에서 지워버렸을 뿐이야. 너희가 없었기에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었고, 진짜 소중한 것이 뭔지 알 수 있었어.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 대신 앞으로 다른 사람한테는 그러지 마. 그게 진짜 사과야. 편지를 붙이고 나서 저는 훨씬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복수도 아니고 용서도 아닌 그저 담담한 마음의 정리였습니다. 지금 저는 58살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죠. 되돌아보면 40년 전 그 고통의 시간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테니까요. 여러분,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명품 가방이 당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비싼 시계가 당신의 신분을 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잘 될 때만 곁에 있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진심 어린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도 수수한 옷을 입고 나갑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누구보다 풍요롭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